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무의모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모반, 한국말로는 좀 생소하시죠? 그러나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흔히 쓰였던 뇌자, 그것이 무의모반입니다. 황제와 신하들 사이에서, 또 황후와 비빈들 사이에서, 그리고 태자와 일반 황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요약할 때 우리는 무의모반이라고 합니다. 무의모반의 뜻은 상대를 대역죄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시대 때 제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나라에는 축이라는 재상과 이름이 같은데 성만 다른 전기라는 대장군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라는 대장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빈과 함께 방연이라는 위나라의 걸출한 인물을 제거했던 그런 유명한 장군입니다. 방연과 3번을 싸워서 3번 다 이겼고 결국 방연을 죽였죠. 그런데 그 유명했던 재상 축이가 전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 전기가 저렇게 잘하면 내 재상직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축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이고 또 재상으로서도 덕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자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이 바로 무의모반입니다. 축이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술책을 부립니다.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황금을 들고 가게 해서 그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즉 축이의 부하가 점쟁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전기 장군이 보낸 부하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전기 장군께서 지금 전쟁을 치러서 3번을 다 대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기 장군께서 좀 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뜻이 뭐겠습니까? 나라를 얻는 거겠죠.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황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점장이가 이제 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점괘가 나왔겠죠. 그래서 점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와 점을 맡겼던 부하를 다 끌고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짠 건데 어쨌건 붙들려 들어가서 신문을 해보니 이게 전기가 나라를 얻으려고 점쟁이한테 그 가능성을 물어봤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전기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그런 생각을 품은 적도 없고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반죄를 씌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축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축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미 전기가 그러려는 걸 알고 임치, 즉 제나라의 수도 성곽을 더 많은 병력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쳐들어갔지만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자 전기는 초나라로 망명하고 맙니다. 그래도 전기는 다행입니다. 보통 모반죄로 걸리면 3족을 멸하는데 전기는 그나마 초나라로 도망간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이가 사용했던 방법. 상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간단한 것으로 죄를 씌워서 모반죄로 전기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신 아시죠? 한신의 이름은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었던 한신과 나중에 회음후가 된 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장군 한신은 회음후였습니다.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완성했죠. 그런데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가장 껄끄러워했던 신하가 바로 회음후 한신입니다. 왜냐하면 한신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는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적인 능력도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유방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반란을 제압하러 갈 때에 그의 아내인 여치가 속여서 한신을 자기 궁궐로 불러들인 뒤에 이 한신을 죽입니다. 그때 씌웠던 죄목도 바로 모반죄였습니다. 한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신은 사실 전략가이자 지도자였지만 그는 끝까지 유방을 믿었습니다. 유방이 시골 출신이고 사람이 굉장히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방을 믿었지만 유방은 그를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유방의 증손자 때 또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한무제 유철, 그의 아내인 위자부, 그 두 번째 황후입니다마는 위자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부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물론 위자부 외에도 이시부인이나 또 여러 미인들과 지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위자부입니다. 그래서 위자부가 낳은 아들 유거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태자는 나이도 꽤 많았죠. 그런데 위자부가 나이가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니까 한무제에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강충이란 자가 유거, 즉 태자를 모반죄로 무고한 것입니다. 실제 무고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형에다가 황제를 모욕하는 글을 써서 이 인형에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황제가 있는 궁에다가 땅속에 파묻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태자가 그렇게 했다. 왜? 자기가 황제가 빨리 되고 싶어서. 아주 간단한 제목인데 그 당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유철, 한무제는 사실 그 판단을 잘 못하고 아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아들 유거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제거하겠느냐.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난 억울하다. 제발 얘기를 해다오. 그랬더니 이 모반을 든 강충이라는 놈이 당연히 가로막았겠죠. 안 됩니다. 지금 폐하가 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거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병력을 거느리고 황궁을 공격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실 강충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철은 그것을 오해해서 자기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죽이려 아들이 오니 너희들이 막아라. 사실 옛날 사람들은 태자보다 황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가 원래 태자를 따랐었지만 황제가 성벽에 나타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창을 거꾸로 돌려서 결국 태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의 부인 위자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황후도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신하 한마디에 의해서 태자가 모반죄로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중국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의 영웅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장홍이란 글을 썼던 악비란 사람이 있습니다. 남송시대 때의 명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악비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금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평민 출신으로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워낙 잘 싸맸고 4번이나 북벌을 감행해서 전부 승리했습니다.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고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 몸에 진충보국이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회라는 간신의 간언을 들은 남성의 황제가 결국 악비를 잡아다가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결국은 형장에서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이때 진회가 썼던 방법도 바로 모반죄로 이 사람을 프레임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진회가 황제에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지금 악비가 황제보다 백성들한테 더욱 인기가 있고 사실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하자 선조가 위협을 느꼈다고 우리나라의 소설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정황이 그런 진해와 악비의 관계를 보고 그렇게 썼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건 선조처럼 무능했던 그 황제는 결국 자기의 상대편, 적을 잘 쳐부수는 장수인 악비를 형장해서 죽이고 맙니다. 모반죄로 죽은 거죠. 참으로 무섭죠? 한참 또 뒤로 내려와서 명태조 주원장, 그는 원래 잔인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유방과 더불어 중국의 양대 잔인한 황제로 꼽힙니다. 유방은 교활하면서 잔인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자기를 도왔던 충신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유방이 죽고 나서 살아남았던 번케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명태조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유명한 공신들을 다 죽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호유용 사건입니다. 호유용은 주원장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재상으로서 국가의 재정을 굉장히 틈실하게 다져주었던 아주 명재상입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호유용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열등감과 황제지만 시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호유용이 사실 간단한 것들을 황제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죠. 국가적으로 대사가 되는 것들만 보고하면 되는데 자세한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아주 간단한 구실을 붙여서 호유용을 몇 번 견책했습니다. 그러자 호유용은 이미 감지를 했죠. 아, 이게 황제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던 참에 호유용을 제거하고자 했던 반대파에서 황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호유용이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 폐하보다 호유용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잘못하시면 주씨의 왕조가 아니라 호씨의 왕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주원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유용은 그날로 잡혀 들어갔고요. 호유용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죽인다고 엄청난 조사가 이루어져서 무려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황제입니까? 사실 이런 살인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원장은 이런 일을 자기 생애에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썼던 방법은 자기와 친한 신하를 통해서 그 정적을 모반죄로 엮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엔 이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조선 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조광조가 죽을 때입니다. 물론 조광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유학자냐? 이것은 논외로 하고, 조광조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화를 입으며 죽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편이 조광조를 모반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쨌건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뇌자, 그러면 무의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모반 속에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막수유란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머쉬여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모반으로 몰았는데 악비나 호유용이나 이런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상대를 모반으로 몰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편이 즉 정적이나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머쉬여우, 막수유, 무슨 소리냐? 네 마음속에 모반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 마치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같죠? 무슨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엮었던 것처럼 이 황제나 반대파들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혹시 있었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막수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세상 속에서도
무의 모방과 막수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팩트를 정말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역사의 잔혹한 그러한 일면, 무의 모반과 그것을 뒤집어 씌웠던 막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